이런 걸 바로 개밥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거야? 국립병원을 시찰하던 국회의원이 점심 식판을 내려다보며 내뱉은 말입니다. 그 발언은 생중계로 송출됐고 전국 수천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병원 구내식당 인턴 영양사 김민지. 그녀는 식판 하나를 들고 국회의원이 앉은 자리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곤 아무 말 없이 그 식판을 그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밥,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이 비싼 양복 위로 흘러내렸고 정적이 흐른 공간에선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이건 개밥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인생입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입니다. 24살 국립병원 구내식당 인턴 영양사입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받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가 제 나이를 듣고 나면 미묘한 의아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거의 예외 없이 같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 나이에 왜 하필 국립병원 구내식당이에요? 좀 더 직설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졸업하고 왜 여기 계세요? 대기업 식품회사나 고급 호텔 레스토랑도 아니고 국립병원 구내식당이라니. 어떤 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아깝네요. 그 스펙이면 얼마든지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침묵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더 좋은 곳이 무엇인지도 알고 제가 왜 여기 있는지도 알지만 그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말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국립병원이 아버지의 마지막이었으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제 목소리에서 뭔가를 감지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용감한 몇 사람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때서야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아버지 김태수는 20년 넘게 학교와 병원, 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푸른도시 유통이라는 회사명으로 작은 사무실 한 칸과 냉동창고, 두 개가 전부인 영세한 업체였지만 아버지는 늘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니?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책임지는 거야. 이건 장사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아버지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푸른도시 유통은 작았지만 늘 정직했습니다. 특히 이 국립병원에는 무려 17년 동안 한 번도 계약을 놓치지 않고 식자재를 납품해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직접 시장에 나가 재료를 확인하고 품질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더 비싸더라도 다른 곳에서 구해오셨습니다. 기억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여름철 식중독이 한창 이슈가 되던 시기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셨다가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아침 납품할 예정이었던 채소 중 일부에서 농약 잔류 의심 징후를 발견하신 거였어요. 민지야, 아빠가 오늘 큰일 뻔했다. 아버지는 그 모든 채소를 폐기 처분하시고 다시 다른 농장에서 새로 구해오셨습니다. 그 바람에 하루 수익이 완전히 날아갔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만약 그 채소로 누군가 아팠다면, 특히 병원 환자들이 먹는 음식이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아빠는 평생 잠을 못 잤을 거야.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불량 식자재가 단 한 번이라도 의심되면 그날 준비한 재료 전부를 버리는 게 아버지의 원칙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가끔 사장님, 너무 까다로우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까다로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우리가 파는 건 단순한 재료가 아니야. 누군가의 생명력이 되는 음식의 근본이거든. 아버지의 사무실 벽에는 손글씨로 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밥에는 생명이 들어간다. 국은 정성을, 반찬은 책임을 담아야 한다. 그게 아버지의 철학이었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 실천하는 신념이었어요.
아버지는 자주 저를 데리고 납품 현장에 가셨습니다. 이 국립병원 구내식당도 여러 번 와봤어요. 아버지가 식당장님과 영양사분들과 진지한 표정으로 식단을 논의하는 모습, 냉장고 온도를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 조리사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오늘 재료는 어떠세요? 하고 묻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지야, 저기 보이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거야.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그분들이 건강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계셨는지. 푸른 도시 유통은 늘 재정적으로 빠듯했습니다. 품질을 타협하지 않으니 비용이 많이 들었고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른 업체들은 더 싸고 빠른 방법을 찾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람 목숨을 담보로 장사할 수는 없다.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저는 아버지 회사 로고가 새겨진 에코백을 들고 다녔어요. 자랑스러웠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정직하게 일한다는 게,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게. 하지만 그 정직함은 정치의 더러운 입김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아버지의 신념을 비웃었고 정의는 권력 앞에서 무력했으며 20년간 쌓아온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이 국립병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곳,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곳, 그리고 결국 자신을 버린 곳. 그래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 24살 서울대 졸업생이 국립병원, 구내식당 인턴으로 일하는 이유는 바로 그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7월 중순, 평소처럼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얘기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민지야, 좋은 소식이 있다. 국립병원 납품 계약이 또 갱신됐어. 이번엔 3년 계약이야. 17년째 이어져 온 국립병원과의 인연이 더욱 공고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새로운 계약서를 검토하시며 앞으로 3년간의 납품 계획을 세우셨어요. 더 나은 품질의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농장과의 계약도 검토하고 직원 1명을 더 뽑을 계획도 세우셨습니다. 이제 좀 안정적이겠네. 민지도 대학 졸업하면 아빠 일 도와줄 거지?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갱신 확정이라던 병원 납품 계약은 갑자기 제 입찰로 전환됐습니다. 8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나가셨다가 오전 10시쯤 급하게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습니다. 병원 조달 담당자로부터 받은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산 효율화 방안에 따라 기존 수의 계약을 경쟁 입찰로 전환함. 17년간의 신뢰와 실적은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며칠간 병원을 오가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담당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조달팀장님도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니 어쩔 수 없다며 시선을 피했어요. 뭔가 이상해. 갑자기 이럴 리가 없는데. 아버지의 직감은 옳았습니다. 며칠 후 국회의원 정상훈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명함에는 국회의원 정상훈 정책보좌관 이성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구의 대표병원 예산을 쥐고 있던 복지위 상임위원장. 정상훈, 그의 영향력은 이 국립병원 전반에 걸쳐 절대적이었습니다. 병원 이사진 구성부터 주요 예산 배정, 심지어 원장 인사까지도 그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보좌관은 능숙한 말솜씨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님,
오랜 기간 국립병원에 좋은 식자재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의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세요. 푸른 도시 유통만큼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재입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찰로 바뀐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17년간 한 번도 문제없이 해왔는데. 아, 그것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보좌관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이번 재입찰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김 대표님 같은 분이 떨어질 리가 어디 있겠어요. 다만 요즘 감사원에서 공공기관 수의계약에 대해 까다롭게 보고 있어서 절차상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게 문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 의원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보좌관의 다음 말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만 정 의원님도 입장이 있으시니까. 다들 그렇게 하십니다. 정 의원님도 눈치만 보시진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보좌관은 서류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내 숫자 몇 개를 눌러 보이며 말했습니다. 3억이면 계약 그대로 갑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옆에서 차를 내오시던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정치자금이죠. 정 의원님 후원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합법적으로. 보좌관은 마치 당연한 일인 양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 지역 대형 업체들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 의원님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분을 후원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김 대표님도 결국 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사업의 무게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셨을 겁니다. 저는 그때 대학교 여름방학으로 집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 내용이 점점 심각해지는 걸 느꼈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상황을 지켜봤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평생 본 적 없을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장사할 생각 없습니다. 보좌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친근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어요. 김 대표님,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혼자만 깨끗한 척 하시겠다는 건가요? 깨끗한 척이 아니라 정말로 깨끗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김 대표님 회사 직원이 몇 명이죠? 가족들 생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17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다 포기하실 건가요? 보좌관의 말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느끼셨을 텐데 여전히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17년 동안 정직하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걸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정직하게요? 하, 재미있네요. 김 대표님만 정직한 거고 나머지는 다 부정직한 건가요? 이 지역 모든 사업자들이 다 나쁜 사람들인가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제 방식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보좌관은 명함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니까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다만 그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정 의원님은 매우 바쁘신 분이라서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좌관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 홀로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저는 그날 밤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민지야, 아빠가 너한테 항상 뭐라고 했지? 정직하게 살라고 했잖아. 그런데 아빠가 먼저 그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회사가 어떻게 될지. 회사가 망해도 할 수 없어. 돈 때문에 양심을 파는 건 아빠답지 않아. 민지도 그런 아빠를 원하지 않을 거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 말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국립병원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고 갑자기 국세청 세무조사가 들이닥쳤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회사였는데 마치 큰 탈세라도 한 것처럼 철저하게 조사받았어요. 식약처 현장 점검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한꺼번에 조사가 들어올 리가 없는데. 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셨지만 우리 모두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갔습니다. 다른 납품처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끊어왔어요. 상부지시라는 애매한 이유로, 예산 사정이라는 핑계로 20년간 쌓아온 신뢰는 한 달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자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박 아저씨가 사직서를 낼 때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아니야, 박형. 고마웠어. 나 때문에 고생만 했는데. 그해 겨울, 푸른 도시 유통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는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저희 집 창고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었다. 그런데 세상이 허락하지 않더라. 민지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빠는 끝까지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로 남고 싶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했던 거래처들, 동네 상인들, 가족 친구들까지 모두 발길을 끊었어요. 정상훈 의원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버지 친구분들도 요즘 좀 바빠서라는 핑계로 조문을 피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은 친척 몇 명과 대학교 동기 둘,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곁을 지켜준 박 아저씨뿐이었어요. 빈 조문소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지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어머니의 그 말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저 정직했을 뿐이고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믿었을 뿐이었으니까요. 3일장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정리됐고 빚만 남았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고 저는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마저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저는 분노보다는 궁금증이 더 컸어요. 정상훈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국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싶었어요. 17년간 매일 드나들던 그곳에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도착하니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여기가 아버지를 버린 곳이구나. 구내식당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 환자들, 보호자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죽음 따위는 이곳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것처럼. 그때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보기 위해서 여기 있어야겠다고. 복수라는 건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본다는 건 더 깊고 지속적인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죽어야 했는지, 정상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의도적으로 국립병원 구내식당 인턴 모집 공고를 찾았어요. 다행히 영양사 자격증이 있었고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합격했습니다. 면접 때 담당자가 물었어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이 왜 우리 병원 구내식당에 지원했나요? 더 좋은 곳도 많을 텐데. 환자분들과 의료진분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입사 첫날 제가 김민지라고 자기소개를 했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푸른 도시 유통의 김태수 대표 딸이라는 걸 눈치챈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선입견 없이 이곳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매일 새벽 6시 저는 재료 입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17년간 공급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업체의 식자재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그 업체는 정상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아버지가 납품하던 것보다 확연히 떨어졌어요. 채소는 시들시들했고 육류는 냄새가 났으며 생선은 신선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달 팀장은 예산이 절약돼서 좋다며 만족해했습니다. 민지 씨, 이전 업체는 너무 비쌌거든요. 지금 업체가 훨씬 합리적이에요. 저는 그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품질을 타협하면 안 된다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누구보다 더 정성스레 식단을 점검했습니다. 매일 아침 메뉴를 확인하고 조리 과정을 지켜보고 맛까지 직접 확인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신입이 너무 열심히 한다며 웃었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일했어요. 비록 제가 직접 식자재를 납품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재료들이 환자분들과 의료진분들에게 안전하고 맛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내부의 복잡한 구조도 차차 파악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결정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려지는지, 그리고 정상훈 의원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생각보다 그의 손길은 병원 곳곳에 닿아 있었습니다. 주요 인사결정, 예산 배정, 심지어 급식업체 선정까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병원을 마치 자신의 사유지처럼 다루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식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묵묵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가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한 목표가 생겼어요. 이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 정상훈 의원 같은 사람이 권력을 남용해서 선량한 사업자들을 짓밟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오가는 대화들,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심스러운 일들, 정상훈 의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조용히 모았어요.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은 뒷이야기들, 심지어 화장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까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상훈 의원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시찰을 나왔고 그때마다 특정 업체들과의 계약이 성사되거나 연장됐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명확한 패턴이었어요. 또한 그의 보좌관들이 병원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외부 식당에서의 친목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그런 모임 후에는 항상 병원 정책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짓밟은 그 사람이 국립병원 급식 점검을 명분으로 이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간부들, 급하게 정리되는 서류들, 그리고 구내식당에도 오늘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상훈 의원님이 오신다면서요? 우리도 긴장해야겠네요. 동료 영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 사람을 직접 볼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1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 20년간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그 사람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점심시간. 생중계 중인 현장. 방송국 카메라들이 설치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현장 점검이라는 훌륭한 홍보 기회였으니까요. 정상훈 의원은 완벽하게 연출된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깔끔한 정장, 친근한 미소,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복이라는 포즈. 그가 식판을 들고 배식대를 지나며 생긋 웃었습니다. 이야, 국립병원 급식이 이렇게 괜찮네? 뭐, 보기엔 말이야. 카메라 앞에서는 만족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의 눈을 놓치지 않았어요. 음식을 보는 그의 시선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는 밥을 한 숟갈 입에 넣고는 입을 비틀었습니다. 이딴 게 개밥이지. 이걸 사람한테 먹으라고 만든 거야?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유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었다. 그런데 세상이 허락하지 않더라. 1년 넘게 준비해온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까지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라는 것을. 주변은 정적이었습니다. 식당 직원들, 병원 관계자, 카메라 기자들, 그리고 저. 정상훈 의원의 개밥 발언이 떨어진 순간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생중계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급하게 눈빛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아, 의원님 말씀은. 조달 팀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중재하려 했지만 정상훈 의원은 이미 식판을 밀어내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마치 자신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분노라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17년간 정성으로 만들어온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이 개밥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셨어요.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기 위해서 때로는 3군데, 4군데 시장을 돌아다니시며 최고의 식자재만 골라오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우울해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환자분들이 먹을 음식이니까 더 신경 써야지. 의료진분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해야 환자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음식들이 이제는 다른 업체의 재료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끼니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그 모든 정성과 노력을 개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앞치마를 벗고 조용히 식판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 손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한 행동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한 것 같았습니다. 1년 넘게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흰쌀밥, 미역국,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마파두부. 그날의 메뉴는 평범했지만 하나하나 제가 직접 체크한 식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밥의 수분 상태를 확인하고 국의 간을 맞춰보고 반찬들의 온도와 상태를 점검했어요. 계란말이는 조금 짠 것 같아서 조리사분께 염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시금치나물은 아침에 들어온 시금치가 특히 싱싱해서 살짝 더 많이 넣어달라고 부탁했던 메뉴였습니다. 마파두부는 환자분들 중에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고춧가루를 평소보다 적게 넣어 만든 것이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세심한 배려를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라고. 비록 식자재 납품은 다른 업체가 하고 있지만 그 재료들이 환자분들과 의료진분들에게 최상의 상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저는 그 식판을 들고 정상훈 의원이 앉은 테이블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지난 1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텅 빈 장례식장, 혼자 울고 있던 어머니, 그리고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묵묵히 일했던 시간들. 주변 사람들이 제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식판을 들고 의원님 쪽으로 가는지 의아해하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1년 넘게 준비해온 이 순간을 아버지를 위해 반드시 완성해야 했으니까. 정상훈 의원은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오는 것도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마 평범한 식당 직원이 서빙이라도 하러 오는 줄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서빙을 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색하는 얼굴. 뭐 하는 짓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례한 행동을 목격한 것처럼.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구나. 20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사람이구나. 그리고 지금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구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년 넘게 지켜본 결과 정상훈 의원은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희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편의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말보다 행동이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 식판을 아무런 말도 없이 그의 머리 위로 확 쏟아부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어요. 뜨거운 미역국이 그의 머리카락을 적시고 흰쌀밥 알갱이들이 1,000만 원짜리 양복 어깨 위로 떨어지고 계란말이와 시금치나물이 그의 가슴팍에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밥, 반찬들이 1,000만 원짜리 양복 위로 떨어졌고 카메라 기자들이 일제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틈 없이 터졌어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자들의 본능적인 반응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상훈 의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됐어요. 놀람, 분노, 당황,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교차했습니다. 평생 이런 모독을 당해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국회의원이라는 권위, 정치적 영향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력해진 기분이었을 거예요. 식판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국회의원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상훈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양복에서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머리카락에 붙은 밥알들이 흉측하게 보였습니다. 평소에 단정하고 권위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병원 관계자들은 급하게 수건을 가져오려 했고 기자들은 계속해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차분했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아버지께 이제야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었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는 그 앞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개밥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인생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1년 넘게 준비해온 말이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분노를 모두 담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정상훈 의원은 제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어요. 자신을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간 것도 화가 나는데 감히 훈계까지 하니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너 지금 미쳤나? 누군지 알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국회의원에게 이런 일을 했으니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20년간 정직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삶이 개밥 취급당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순간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어요. 정상훈 의원의 진짜 모습,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병원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으니까.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기자들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1년 넘게 기다려온 진짜 이유였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권력자들의 횡포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그리고 아버지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상훈 의원은 분노의 차식판을 털어내며 외쳤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감히. 그의 목소리는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평생 이런 모독을 당해본 적 없다는 듯한 격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양복에서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지만 그의 분노는 진짜였어요. 권력자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병원 관계자들은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기자들은 계속해서 카메라를 돌리며 이 전례 없는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이 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이런 일을 했으니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 순간 제가 가슴 안쪽에서 작은 기기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음기. 지난 한 달간 저는 그가 이 병원에 행사한 부당한 영향력, 금품 요구,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까지 전부 수집해 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1년 넘게 준비해온 결정적 증거였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회가 왔어요. 정상훈 의원의 보좌관들이 병원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 전화 통화하는 모습, 심지어 복도에서 나누는 은밀한 대화까지. 저는 매일 작은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혹시 모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훈 의원이 병원장과 나눈 대화 예산 배정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잘 알아서 하시길 바래요. 보좌관이 조달팀장에게 한 말 의원님 말씀이니까 다른 업체는 아예 고려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입찰만 진행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통화 내용 3억 받았으니까 이제 계약은 우리가 정한 업체로 가야죠. 김태수 같은 놈은 완전히 매장시켜야 해요. 정 의원님도 눈치만 보시진 않으세요. 3억이면 계약 그대로 갑니다. 그 대사가 녹음기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상훈 의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틈 없이 터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치적 스캔들의 현장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깨달았어요. 카메라들이 정상훈 의원에게 집중됐고 기자들은 재빠르게 추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방금 나온 녹음 내용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3억이라는 금액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푸른도시 유통 김태수 대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정상훈 의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건 조작된 거야. 누가 만든 건지 모르지만 완전히 가짜 녹음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억양, 말투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녹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여러 차례에 걸쳐 녹음된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완전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곧이어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 화면도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병원 보안팀장이 급하게 달려와 태블릿으로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정상훈 의원이 급식을 조롱하며 웃고 있는 장면, 개밥이라고 말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식판을 그에게 쏟아붓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몇 개월간 정상훈 의원과 그의 보좌관들이 병원을 드나들며 관계자들과 만났던 장면들도 함께 공개됐어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은밀한 거래의 현장들이었습니다. 그 식판을 집어던지는 저의 모습, 그리고 직원들의 굳은 표정까지 전부 생중계로 흘러나갔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니라 전국적인 정치 스캔들로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국회의원 개밥 발언 2위, 구내식당 영양사 김민지. 핸드폰을 본 기자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읽어줬어요. 벌써 온라인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국립병원급식 정상훈 의원 김민지 영양사 등의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확산됐고 영상 클립들이 무수히 공유되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이건 개밥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인생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는 수십 대의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사건의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치권의 부패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모든 언론사가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고 국정감사 수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버지 김태수는 20년간 정직하게 식자재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단 한 번도 품질을 타협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정상훈 의원의 금품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국회는 의원직 제명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상훈 의원의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특히 야당에서는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에서도 당의 이미지에 씌워진 먹칠을 씻어내야 한다며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정상훈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미 3억 뇌물 제한, 납품 압박, 식자재 독점 입찰 구조에 대한 정황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검찰도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제가 제공한 녹음 파일들과 CCTV 영상, 그리고 병원 내부 문서들을 토대로 체계적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정상훈 의원의 계좌 추적, 관련 업체들의 자금 흐름 조사,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어요.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이런 식으로 지역 내 여러 공공기관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겨왔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저는 병원 구내식당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대신 새로운 조직 설립 서류를 냈습니다. 청렴식 자재협동조합.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직한 식자재 사업자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었어요. 권력자들의 횡포에 맞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연대, 품질을 타협하지 않고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아버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다른 사업자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시민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까지도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되는 세상,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이 말은 제 진심이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세상, 정직한 사람이 바보 취급받지 않는 세상, 권력자들이 함부로 선량한 사람들을 짓밟을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6개월 후 정상훈 의원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의 보좌관들과 관련 업체 대표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조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청렴식자재협동조합은 현재 전국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큰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서로의 품질을 보증해주고 불공정한 거래를 막아주며 정직한 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날 제가 쏟은 건 밥이 아니라 침묵을 깨는 한 사발의 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밥에는 생명이 들어간다고.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합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의 정성과 마음,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담긴 생명체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정상훈 의원의 머리 위로 쏟아부은 식판에는 아버지의 20년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던 아버지의 성실함, 품질을 타협하지 않으려던 아버지의 신념,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려던 아버지의 마음씨까지. 그리고 그 한 사발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권력의 횡포에 맞선 작은 외침이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뵈었을 때 아빠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지켜내는 건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와 신념이라는 걸 저는 배웠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는 큰 위로이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